최진기의 생존 경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기의 생존 경제를 진행했던 최진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회, 28회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이 마무리 단계에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뭐라 그래야 되냐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뭐 경제라면 경제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인가 한번 조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강연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1부, 2부 연작 시리즈로 해서 27회, 28회는 연작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 만들어 갔고요. 우리 한번 가면서 우리 최진기의 생존 경제를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말하자마자 벌써 마음이 막 이상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비관론자는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통계 속의 비밀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대가 이제 나왔는데요. OECD 국가라고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OECD 국가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30개국이 있는데요. 우리도 여러분 OECD에 자랑스럽게 가입하지 않았었습니까? IMF 직전에 우리 그 당시 대통령 각하이셨던 대통령 각하 때 누구였더라? 놀라운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셨는데, 자, 우리 그분의 지도력에 따라서 우리가 OECD를 가입하자마자 또 세계적인 축하에 IMF를 또 축하 주스로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OECD 내 한국의 위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규모는요, 한국이 여러분 순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OECD 30개국 중 10번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GDP라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1인당 GDP를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21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는 크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뭐,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21등이니까 그냥 뭐 우리 공부로 치면은 그냥 뭐 하냐, 보통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꼭 경제적 문제는 아닌데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당연히 1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회인데 굉장히 슬픈 얘기부터 출발하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MF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뉴스로도 자살이 많이 나오지만 자살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우리가 30개국 중에서 이것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구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든 나라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1위인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경제 특징입니다. 법과 질서, 국방비 지출은 30개국 중에서 3위입니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는 뭐 분단이라는 특수성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로 아주 굉장히 높은 분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공공지출. 사회적 공공지출이라는 건 공적 서비스죠. 사회 공적 서비스로 지출되는 거 30개국 중 몇일까요? 이거는 30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자살은 제일 많이 하는데 자영업자는 제일 많고 그러면서 사회적 공공지출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보건 관련 지출,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새 하도 미국 의료보험이 개판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24위입니다. 24위입니다. 24위.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 의한 불평등 개선도, 즉 정부가 지출해서 얼마나 불평등을 개선하느냐, 25개국 중 25위입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자료만 뭐 하는 애야. 근데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료를 우리가 그냥 하고 우리가 발언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사 어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이 주식이 좋고 이 아파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현실 우리의 객관적인, 이건 OECD 국가에서 낸 객관적인 자료니까요. 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실업률은요 30개국 중 우리가 몇이냐? 2위입니다. 2위. 그러면 실업률이 높다는 뜻이냐? 아니요. 실업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반면에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률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고용률은 몇 위가 되느냐? 2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실업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업자가 없으면 굉장히 어떤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근데 별로 일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나라죠.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실업자도 별로 없는 나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이걸 갖다 빨간색으로 쳐놨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여러분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전형적으로 사회 경제학적 좀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보다는 사회 경제학적 접근. 그래서 사회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을 같이 함으로써 한국 사회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OECD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인지는 굉장히 재밌게 나타날 수가 있죠. 실업자는 별로 없지만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면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 역할에 별로 큰 힘을 안 쏟고 있고, 의료나 공공지출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으면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살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 나라다. 이게 여러분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OECD 내 한국의 위치에서 여러분 통계 자료로 명확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실업률과 고용률을 간다고 바라보는데,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3.5%거든요.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 딱 바라보면 알겠지만, 스페인이라든가 아일라든가 스팔라바키아, 프랑스, 유로존, 포르투갈, 미국, EU, G7, 뭐 일본이 있는데, 일본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3.5%죠. 사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10%거든요. 9.8% 기록했었는데, 그럼 미국의 실업률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업률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는 예전에 경제학자인 아마 케인즈의 꿈이었을 겁니다. 케인즈가 아마 한 3%대 실업률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뭐 실질적인 완전 고용 상태 아니냐,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업률 지표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퍼펙트한 나라예요. 굉장히 실업률이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 주변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고용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는 경제학적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고요. 고용률이라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입니다. 자, 그럼 이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합니다. 쉽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요 생산 가능 인구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슨 인구가 되느냐? 경제 활동 인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메모지하고 볼펜,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메모지하고 볼펜 있으시면 옆에서 이렇게 받으시면서 적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업자 플러스 무슨 자가 된다? 취업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주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주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취업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 이제 취업 가능성 없어, 나 취업 포기할래, 이런 사람들, 취업 포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보다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취업을 완전히 포기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군인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뭐 우리 삼수생이라든가 고시준비생이라든가 공무원 준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다?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딱 바라보시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바라보시면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율은 매우 뭐하다? 낮다 그랬죠. 자,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많다, 적다? 적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금방 눈치채셔야죠. 아,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 경제적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10명이고요. 다시 한번, 실업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이고요. 취업자가 예를 들면 40명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5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업률은 얼마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가봅니다. 경제활동 인구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업자하고 취업자 더하니까 몇 명이죠? 50명이죠. 실업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명이죠. 그러면 50분의 10이니까 실업률은 얼마가 나와요? 2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다 더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100명이죠.
100명 중에서 취업자 몇 명이에요? 40명. 그럼 취업률은 몇 프로? 4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크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큰 거죠. 만약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없습니다. 빵명이다. 그러면 고용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니까 요거 50명분의 취업자 수 40 얼마? 80으로 높게 나오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한국 경제 규모의 기본적인 특징 금방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느낄 때 실업률은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어디 가서 대한민국 실업률이 3.5%다. 젊은 애들한테 가서 20대 실업률한테 가서 야 청년들아 너네들 실업률 3.5%밖에 안 돼. 바로 싸대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유가 아셨죠? 왜? 우리가 느낄 땐 전부 다 뭐 같습니까? 실업자 같은 느낌이 나오죠. 물론 군인분은 아니지만 취업포기자나 삼수생이나 고시원이나 공무원이나 이것도 직업군인 말고요 여러분. 우리 의무군인지 아닙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뭐예요? 느낌상 취업자가 아니라 실업자 같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인구 구조, 경제 구조상, 사회 경제적 구조상 한국에 가장 나타나는 비밀 이해하셨죠?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률은 뭐하다? 더 낮다. 왜 그렇다? 바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뭐 하고 있지 못하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국제적인 경쟁정에서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의 현실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열심히 일한다? 취업자만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어때요? 제일 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더 금방 나옵니다. 자, 성별 고용률 한번 바라볼까요? 남성 고용률은 괜찮습니다. 74%죠. 여성 고용률은 몇 프로가 된다? 53%가 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맨날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구 국가는 여성 고용률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남성, 여성 고용률이 80%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남자 한 명이서 오케이? 스웨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 일하는 몫을 일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여러분 노동시간은 어때요? 최장 노동시간에 막강한 노동 강도를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은 높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률의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사회 첫 번째 제안으로는 이제는 실업률 혹은 취업률에 얽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고용률을 갖다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부들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회 주부들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고학력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여성 진학률이 높아진 사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3, 40대 주부들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학 교육 다 받으신 분이에요. 전공 교육 다 받으셨습니다. 활용합니까? 못하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 마음들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 2세 교육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생산적이잖아요. 외국하고 비교해보자는 거죠. 거기는 그 주부들이 나가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요. 또는 육아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임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요. 딱 말아보면 이게 제일 큰 건데 여기는 여성 취업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출산율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이 반비례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정확하게 비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사회경제적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한국 여자는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고 애를 낳고 싶지만 애를 낳을 여건이 안 된 거죠.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가 프랑스나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율 2.0 이상이죠. 여성 취업률 80% 이상입니다.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애도 낳죠. 일자리도 있고 애를 낳을 여유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와 이와 사회가 동시에 경쟁을 한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할지 몰라도 언젠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셨죠? 이게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 실업률? 이런 지표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 총 고용률. 도대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확보해 주느냐.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 고용률을 바라봤을 때 한국 사회 현실의 문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27, 28의
저의 마지막 이 생존 경제는 제가 여러분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회 경제적 접근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제학자의 이게 딱 길로 새는데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과시소비론을 쓴 친구인데 유한계급론인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 경제학적 접근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률의 문제를요.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들 나이 드신 분들도 바라보면요. 한국 사회 현실이 딱 나옵니다. 보셨죠? 15세에서 25세의 고용률은 25.7%입니다. 그럼 이제 딱 나오죠. 야,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오지만 청년 고용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 26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청년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이상 청년들을 공무원 준비라든가 고시 준비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그 다음 더 재밌는 겁니다.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0%로 갑자기 세계 8위로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아니죠. 한국 사회는 여러분 특이하게 1차 은퇴와 2차 은퇴로 나누어지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구조는요. 노동 연령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하는 연령이. 우리 앞에 계신 분 금방 이해하실 텐데 왜?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나라예요. 그럼 대학교 다닐 동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의무복무제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그럼 갔다 오면 28세, 29세에 사회에 진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공식적인 기본적인 사기업의 공식 정년 은퇴임이 53세면 퇴임을 합니다. 그거까지 못 가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럼 그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거는 25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은 78세, 8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노동시장에 뛰어든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여생을 보낼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년 일해서 나머지 1년을 또 세이빙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근데 사회 전체적인 복지 차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1차 은퇴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못한 직장.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다가 그걸 갖다 그만두고 나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거죠. 10대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2의 노동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60대 고용률은 오히려 높습니다. 이게 참 좋은 지표가 아니죠. 이것만 딱 바라보면은 요 성별 고용률과 연령별 고용률을 바라보면 한국 사회 경제 구조가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고 젊은 친구들에게 일자리는 있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퇴직한 이후에 아주 그런 일상적이고 가볍고 뭐 아주 단순 잡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이 금방 보여지는 것이 고용률 상승 지표죠.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통계학적으로도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 알아봤을 때 4,800만 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3,900만 명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이다? 2,4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업자 몇 명밖에 없지만 73만 명밖에 없지만 자, 총 취업 인구는 얼마다? 2,325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요 3,934만 명 중에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3,934만 명 중에서 취업자 2,325명을 뺍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비정규직이나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 뭐 많이 다뤄지는 거고요. 요거 뺐을 때 몇 명이 되겠죠? 1,600만 명이죠. 이 1,600만 명. 물론 여기 학생이 400만 명 있으니까 실제로 남는 건 1,2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이 넘는 실질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의 문제. 이걸 갖다 한국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새롭게 필요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보여주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 구조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좀 도표를 갖다 많이 보여드리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취업 인구 비율을 갖다 바라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자, 보시면요. 1차 산업 농업 167만 명이고요. 어업 5만 명입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 손댈 게 없겠죠? 이거 뭐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게 뭐 가능하거나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농업 인구는 뭐 대부분 고령화 되셨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제조업이 412만, 건설업이 185만입니다. 자, 한국 산업에서 여러분 구조가 딱 나오죠. 자, 2차 산업이 600만인데 3차 산업이 1,600만 명입니다. 한국 사회 취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무슨 산업? 3차 산업에 과도한 비중이 걸려 있는 것이 맞는 산업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외국에 비해서 3차 산업의 취업 구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한국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유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슈퍼, 자파, 편의점. 금방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는 여러분 뭐냐면 금융 쪽입니다. 주로. 보험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 금융 이쪽이에요. 사회 서비스는 공공사회 서비스죠. 공공복지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세탁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쭉 보시면은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딱 바라보시면은 자, 외국에서 바라볼 수 없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가 유통 서비스 분야고요. 또 하나가 개인 서비스 분야입니다. 자, 금방 들어가시죠? 공통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 슈퍼, 세탁소. 그렇죠. 바로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경제를 갖다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이 많은 자영업자 비율.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장님이시죠. 그죠? 저도 예전에 조그만 해보서 사장님 소리 들어봤지만 이 말이 좋아 사장이지 사실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못 받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럼 실업보험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다? 바로 그 업종을 잃었을 경우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계의 위기로 와닿는 거죠. 이번에 우리도 금방 경험하시지만 한국 경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실제로 우리가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저는 경제를 갖다 공부하는 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표를 하나 대라.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걸 되겠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1차적 목표다. 왜? 경제라는 학문은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든 나쁘든, 그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거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득에서요, 제가 본 소득에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뭐 있죠? 세금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자죠. 이걸 내고 난 게 진짜 내 가처분 소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주가도 회복되고 부동산도 회복되고 막 경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가게 살림살이 편안해지셨습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셨죠. 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어요. 0.7%나. 그것도 실질로 감소한 게 아니라 뭐로 감소했다? 명목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뭐예요? 뭐를 반영하지 않은 거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작년에 100만 원 벌었다면 올해는 지금 99만 3천 원 벌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실제로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열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분명히 현재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 지표가 아무리 호전됐어도 가계는 명확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우리 생존경제 보시는 분들 그걸 말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더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 작년에 정부가 세금 많이 걷었습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감세 정책하지 않았습니까? 자, 작년에 금리 어때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그러면 작년에 상대적으로 세금도 덜 지출됐고요. 이자도 덜 지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금리도 오르고 정부도 어느 순간부터는 세금을 갖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더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더 걷고요. 물가도 더 걷어버린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 수준은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1차적인 위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수출 중심의 업종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가올 분야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의 취업 인구 비율을 딱 바라봤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와 위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뒤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맨날 즐겁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 공부인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면요. 서울의 특식기사는 왜 힘든가?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기사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금방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택시 한 대당 인구수. 이게 나라마다 상하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143명이 택시 한 대를 갖다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양한다는 표현보다 서포트, 지지하는 거죠. 근데 뉴욕은 658명이고요. 런던은 345명입니다. 도쿄만 해도 231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택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은 거죠. 어쨌든 개인 택시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택시 요금도 여러분 더 비싸질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택시에 대한 분석은 더 많겠지만 자영업자 비율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에는 거의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30%, 3분의 1이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가 이 자영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육성화시키고 혹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고 구조조정을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합의가 없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아까 보셨죠? 대단히 슬프지만 그 지표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이라는 건 경제학의 목표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게 해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살률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10년 뒤에는 정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삶의 질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뭐 그 스칸디나비아에 뭐 아주 해갖고 막 그 너무 삶이 안락하고 막 너무 평온해갖고 뭐 할 게 없어서 막 자살해갖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상태에서는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얘기해 봅시다. IMF 위기 이후 자살률이 1위로 올랐었습니다. 왜 1위로 올랐었습니까? 가게가 붕괴됐죠. 자영업자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실업률이 늘어났죠. 우리나라 자살률 특징 중에서 제일 재밌는 자살률 한번 표를 갖다가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다음 기회가 없겠군요.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자살률 급증이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IMF 이후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남녀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살률에서 제일 재밌는 차이는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세대입니다. 10대나 20대 자살률은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거꾸로 누가 확 늘어났겠어요? 40대 이후 자살률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60대 자살률은요. 세계 최고를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드립시다. 우리 50대, 60대가 자살하는 이유 뭡니까? 애정 문제인가요? 가치관의 혼란인가요? 성적 비관인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성적 비관은 아무도 없으시죠? 경제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 아까 보셨지만 공공복지라든가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시장의 논리가 재편이 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으로서 하나가 자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살률 1위라는 국가의 이 오명,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한번 벗어 던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항상 위기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런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국경제 희망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오늘 편이 한국경제의 절망편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한국경제 희망을 찾아서